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11월 1일 금요일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 용병 파견 동향,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27일이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서울역, 광화문, 시청, 여의도 등 200만 명이 집결을 해서 소위 말하는 변태옹호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부터 지금 왜 깡패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라는 댓글이 들어오는데요. 좀 공부를 좀 많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건요. 트럼프가 미국이란 나라의 본래 건국 정신으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One proud nation under God 이라는 말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긍스러운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를 대단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조차도 이 종교의 자유를 말했던 대단히 종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최고의 지고지선의 가치를 두고 언급을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총회에서조차도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던 그런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뿐만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2018년 5월 10일에는 워싱턴 부근 공군기지에 북한으로부터 풀려나왔던 3명의 미국인들, 공교롭게 모두가 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의 성씨가 김씨였는데 그 사람들을 새벽 3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렸다 만나는 그런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일찍이 음주로 인해서 빨리 세상을 저버린 형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소년 시절에 교회에서의 성가대원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포화에 뒤덮였을 때 바로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긴급하게 전화를 했던 바로 그 빌리 그레엄 목사죠.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례식장인 2018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국민들이 추억해야 할 분이 바로 이 방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도로 유지되는 국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면서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을 구성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런 트랜스젠더를 행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일은 결코 없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유세는 7월 13일 바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는 총격을 받았죠. 그러나 불과 몇 밀리미터입니다. 센치도 아니고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귀를 스쳐간 총탄을 맞았던 그런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나 자신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후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그런 현 대통령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7월 18일 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기 전에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앞날을 축복하고
온 사람들이 리퍼블리칸 내셔널 컨벤션, 소위 말해서 RNC 거기에 모여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이야기 중에서 보면요.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금 깨어나고 다시금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에반젤리칼이라고 하죠. 복음주의 기독교도들 가운데는 61%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예비해서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7월 14일 날부터 18일까지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7월 15일 날 부통령에 J.D. 번스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굉장히 깡패스럽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양아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 그러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펜에서 가장 미국에서 훌륭하다고는 와턴스쿨 경영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애청자들도요. 자,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impeached, 탄핵을 당했습니다. arrested, 체포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convicted, 유죄 판결도 받았고 shot, 총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still standing,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서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반대편인 민주당 진영이 그렇습니다. 자, 원래 민주당의 정권 연장 시나리오 보면요. 하나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 전시 내각, 전시 행정부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가.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assassination attempt, 암살을 시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생물학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몹시도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24년 3월 29일입니다.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Resurrection Day, 그러니까 부활절인데요. 그날 이 바이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날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환자들은 가장 용감한 미국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은 막강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국가에 딴 데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이런 그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곧 있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날을 바로 크리스찬 데이, 기독교인의 날로 아마 선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언급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는 초교파적인 전국적인 연합 예배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에 보면요 닥터 벤 칼슨이라고 흑인 출신의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가 국민적인 믿음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각성된 미국 국민들, 그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투표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간곡하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믿음의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와 제디 벤스가 있는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죠. 캐톨릭. 이 천주교도들도 지금 트럼프를 52%가 지지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는 47%를 지지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내셔널 페이스 서미트라고 하는 지금 조지아 스프링스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와 함께 거기에서 랠리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히 미국 국민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연로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조 바이든이었죠. 그런데 조 바이든이 바지 사장하다가 쫓겨나게 되면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최고령의 연로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1946년 6월 14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8세 정도 됐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경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누가 그런 말씀을 또 우리 적어주고 계시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던 4년 동안은요. 전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있었던 이 3년 동안엔 두 번의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비교적 평화로웠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였고 그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었죠. 그러나 반면에 이슬람에 대해서 또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공을 펼쳐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시대가 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창피스러운 철군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뉴스맥스에서 보도된 걸 봐도요. 푸틴은 만약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침범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미국 사람들 62%가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민들도 보면요. 58% 정도는 트럼프가 카말라보다는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 더 좋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트럼프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4%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24%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그가 쓴 책자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조차도 없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는 보상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심지어 그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인가,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주장하면서 북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매니악이다, 미친놈이다라고 아주 거침없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팩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악의 우리 학술계에서 최악의 저질 범죄, 지적 범죄는 뭐냐면 표절입니다. 표절. 남의 내용을 베껴다 그대로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표절해서 페이퍼를 낸다. 혹은 무슨 석사 박사 과정의 논문에
이런 표절을 해서 낸다.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잘려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표절이 확인된 순간에 학생 신분, 대학원생 신분, 교수 신분 모조리 다 놓쳐버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게 지금 들통이 나버렸어요. 몇 년에 쓴 책이 완벽하게 100% 표절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 보면요, 항상 귀에 똑같은 귀걸이를 지금 차고 나옵니다. 똑같은 귀걸이. 자, 그게 뭐냐? 이어폰 이어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폰 역할을 하는 그런 귀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해리스는 사기다. 그녀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그녀가 누군가가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귀에 걸려있는 이 블루투스 귀걸이를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돈도 없는 여인이 아닐 테고 돈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같은 귀걸이만 하고 나올까? 의심을 가져볼 만하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저명한 그 평론가 중에 휴 헤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해리스가 9th grade, 9학년을 졸업했는가, 즉 중학교는 졸업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카말라 해리스의 말하는 수준, 그리고 이 앞에 이 프롬프트가 없으면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워드 샐러드라 그랬죠. 되지도 않는 말, 웃기지도 않는 말 하면서 혼자 웃고 문맥도 형성되지 않은 그런 말을 이렇게 짓거려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굉장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미국의 모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Kamala Harris is too stupid to be president. 투 용법이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너무나도 멍청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언론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팍스 뉴스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는요, 그 사회자가 지금 국경을 넘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에요? 물어보니까 답을 못합니다. 100만입니까? 200만입니까? 300만입니까? 숫자를 말씀해 보시죠 하니까 역시 얘기를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보더자르, 즉 국경선 업무를 담당하는 주 책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지난 3년 반 동안 뭘 하고 왔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채집한 내용인데요. Direction of country, 우리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1% 지나지 않는데 반해서 wrong track, 잘못된 방향,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때요. 그 팍스뉴스의 그 사회자 브렛 바이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별로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리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해리스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3번을 출마한다는 등 횡설수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만 짓거리다가 폭망해버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즉 지금의 X라고 바뀌어 있죠. 거기다 올려서 자그마치 이 카말라하고 팍스뉴스의 인터뷰한 내용을 미국 국민의 8,400만 명이 보았습니다. 언제 동안? 단 하루 동안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이 X, 과거의 트위터죠. 이 X 같은 사회 통신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말라 해리스가 참 안 된 거니 이 텔레프롬프터라 그러죠. 이 좌우에 이렇게 연설하게 되면 이 판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쭉 글자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타운홀 미팅을 하든 어디 연설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카말라 해리스는 이 텔레프롬프터가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비꼬냐면요, 카말라가 커피 주문하는데 그 주문하는 커피 매장에 쓰여 있습니다.
자, 아이스 라떼 미디엄 주시는데 탈지 분유, 스kim 밀크라 그러죠. 그 스kim 밀크를 같이 타서 주세요. 그리고 괄호치고 다음번에는 땡큐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나와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그동안 바지 사장을 해왔던 조 바이든에게도 이런 텔레프롬프트 상에 이런 명령 지시어가 있어서 이런 거를 읽고 했던 것이 지금 많이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또 한 가지 얘기가 워싱턴에 가면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주로 흑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다녔던 게 카말라 해리스인데 그때 그 심리학 과목을 같이 신청해서 들었던 그 동창쯤 되겠죠. IQ 테스트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115 근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78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만점이 80점이지라고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했던 카말라 해리스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예쁘지도 않고 한데 보면 29살 때부터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60살의 영감님하고 같이 동거를 해왔던 거 보면은 탁월한 소위 몸 바쳐서 출세하는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소위 말해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게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이 제프 베조스라고 그 아마존의 사장입니다. 억만장자죠, 이 사람도. 그런데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니까 어느 쪽 후보를,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거를 하지 말도록 해라. 물론 신문사는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소유주가 되는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는 어느 쪽도 지지하는 얘기를 이번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줄곧 민주당 좌파를 지지하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번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만 해도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저쪽에 남가주에 있는 LA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역시 그런 사설이나 그런 기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한다 어쩐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미국의 그 운수 사업을 하는 그 노동자들, 그 드라이버들 연맹이 있었죠. 그쪽에서도 이번에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어느 쪽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중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카말라 진영에는요, 아주 지대한, 심대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 포스트 말고, 뉴욕 타임스 말고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한 결정을 해야 된다.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국경선 문제, 그 다음에 그 세금이 지금 그동안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나간 조 바이든 정부 때 너무나 그런 것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통계자료 나온 걸 한번 분석해 드리죠. 커피값, 그 다음에 뭐 연어, 감자, 그 다음에 우유값, 또 햄, 닭고기, 뭐 치즈, 달걀값, 이런 가격들이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커피도 볼까요? 트럼프 때 6불 99센트 하던 게 지금은 9불 99센트입니다. 또 연어도 4불 99센트 하는 게 지금 9불 99센트로 넘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특히나 달걀 같은 경우는요. 1.99센트 달러였는데 4.99달러로 뭐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갔죠. 뭐 치즈값, 치킨값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캐나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원유,
송유관 파이프, 킹스턴 파이프라 그러는데 그 원유 파이프를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카말라 조 바이든 정부에 있으면서 지금 조지아나 아리조나 또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이런 지역에서 지금 그 생활비가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부채가 지금 뭐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서 2조 달러가 뭐 부채가 더 늘고 이렇게 된다는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그 지출, 정부의 지출을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면요 아마도 미국의 일반 행정부 내에서 그동안 도둑질 해오던 그런 부정공무원들이 발붙일 곳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다 더 깨끗하고 청정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팍스뉴스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를 또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국민들에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슈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1%에 달하는 숫자가 이미그레이션, 이주, 이민 문제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잡힌 것만 지금 1,200만, 1,500만 그러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실어다 나는 사람들이 각 주마다 특히나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뭐 미시간 혹은 뭐 위스콘신, 그다음에 애리조나, 조지아, 그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아니면 네바다 이런 곳곳에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인들을 곳곳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미그레이션, 그 불법 월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economy and jobs.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대외 정책은 7% 정도.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관리 복지 문제는 4% 정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즉 지금 보시다시피 국경에 대한 이 문제가 건강 문제보다 벌써 10배 이상 높은 당면 과제라고 미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전무한데 자 이제 와서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사적으로는 해리스의 패배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미 이제 이러다 보면은 랜드슬라이드, 즉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개주만 빼고 49개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라스무센 같은 통계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폴리마켓이라는 데서도 통계 조사한 거 보면은 주로 중부 지역에 빨간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트럼프 62.8, 해리스 37.3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6대 4도 안 될 만큼 지금 그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얘기합니다. I win이 아니고 I won입니다. 나는 이겼다. 남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바로 당신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트럼프의 압승이 기대될 것입니다. 부정땡땡, 조작땡땡만 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에서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은요.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73, 카멀라 27. 조지아에서 트럼프 73, 해리스 27. 또 펜실베니아 트럼프 61, 해리스 39.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58, 해리스 42. 또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64, 해리스 36. 미시간 트럼프 53, 카멀라 4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나와 있는데요. 왜 한국의 여타 언론사들이나 방송사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보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번 팍스뉴스에서 나온 화면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Choice for President if voting now. 자, 지금 바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했을 때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모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1% 이상으로 혹은 그보다 근소한 차이로 해서 앞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보는 게 주로 CNN,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CNN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뉴욕 타임즈 이런 좌편된 그런 것들만 주로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발 좀 타 언론사에서도 팍스뉴스를 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스무센이라고 여론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건 신문사가 아닙니다. 라스무센 보면요.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2% 정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이후 트럼프가 지속적인 우위에 있음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뭐 박빙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뭐라 그랬죠? 카말라 해리스가 압승 구도라고 이렇게 참 근거 없는 소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죠. 좀 반성들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기관이 있어요. 이제 통계 회사인데 애틀라스 인텔입니다. 여기서는 대단히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10월 20일, 10월 17일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에 카말라가 도널드 트럼프를 압도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일정한 차이를 두고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한 2%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그 조사기관 보더라도 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보도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인기 투표 이런 걸 보면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50.7, 카말라 해리스 47.6 이렇게 불과합니다. 이번에 헛다리를 짚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얘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엄청난 붉은 파도가 미국의 폭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가장 좌파적인 언론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자체가 50개 주가 독립된 스테이트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수와 또 의원 수가 꼭 그 인구수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주에는 2명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맞춰서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요, 선거인단이 53명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우스다코다 혹은 뭐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이런 데 가면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의원 2명에다가 하원의원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 수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거인단을 이 비교하기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보면요, 50개 주니까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죠. 그 다음에 435명의 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있는 것만은 수도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3표를 줍니다. 토탈하면요 538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하면 269가 되죠. 그러니까 270표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은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승자 독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거는 좀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를 보면요, 왼쪽에 태평양 쪽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이쪽 지역 거기가 주로 파란색으로 해서 민주당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콜로라도 중부 지역에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는 10번에 미네소타, 그 다음에 일리노이죠. 그 다음에 동부에
뉴햄프셔라든지 메인, 그다음에 커네티컷, 뉴저지, 그다음에 뉴욕, 델라웨어, 메릴랜드,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 정도까지가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에 승부가 좀 어렵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오후 지금 현재 2시 35분인데 좀 전까지도 저는 그 터커 칼슨의 그 X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둘이 좌담회하는 걸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X로 틀어보시면 터커 칼슨에서 그 보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오바마조차도 야, 너네들 왜 흑인 남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쪽 공화당 쪽에다 왜 투표를 해? 그랬더니 지금 흑인 남자들이 야, 네가 뭔데 뭐 흑인 남자들은 전부 다 카말라 헤이스 지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반발을 사고 있어요. 거기다 빌 클린턴까지 얼마 전에 그 조깅하다가 조지아주에서 아테네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간호대학 다니던 22살의 아주 묘령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침 산책을 하다가 그 한 베네수엘라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범죄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빌 클린턴이 가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자는 건지 망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많이 경사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좌파 민주당을 지지하던 ABC, MBC, MSNBC 등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전인가요?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거대한 랠리가 또 있었죠. 거기에서도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맥도날드 얘기 하나만 하고 트럼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대신에 지금 마가 도널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상표가. 그 다음에 트럼프가 The People's President, 국민의 대통령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뭐 댓글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뭐 얘기는 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5일날 보시면 되죠. 5일날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인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북한군 파견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파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군은요 일종의 뭐냐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용병이죠, 용병. 예? 근데 용병도 그냥 용병이 아니고 핵 무장을 한 뉴클리어 PM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포탄만 가는 게 아니라 KN-23 같은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도 같이 가고요. 여러 가지 무기가 동시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북한군이 공병부대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이미 위장을 해서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얘기는 벌써 아시아투데이에서 3달 전쯤에 했어요. 또 뭐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벌써 서너 달 전에 다 방송을 하고 연말이 되면은 5,000명이 추가로 파병된다. 그렇게 미리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갖고 있는 대북 첩보 수집망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빈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도 지금 뭐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애들이 상업 위성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갖고 마치 우리나라 위성이 우리나라의 정찰 자산을 갖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이미 지금 러시아 전쟁터에 간 북한군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자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탈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에 변화되는 내용을 진작에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블라디보스톡에 뭐 1,200명이 왔다, 1,500명이 왔다, 뭐 연말까지 뭐 15,000명이 갈 거다, 뭐 최종적으로 8만 명, 9만 명이 갈 거다라고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해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요.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런 첩보를 입수했는데 확인한 결과 어떻다라고 해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거는 인텔리전스로 우리가 그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 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면 정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 젤렌스키가 이런 진짜 허망한 소리를 해요. 미국이 약속한 지원의 10%밖에 못 받았다.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동안에. 아마도 조 단위로 아마 축적을 했을 텐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약속한 돈을 갖다 다 안 줬다. 10%밖에 안 줬다.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거기다가 그 단순하게 기부하고 무슨 수호천사처럼 자선사업 가겠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300억 불을 갖다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250억 불 이상은 빼서 자기네 정치 자금으로 돌려쓰고 또 착복을 해야죠. 그게 부패된 워싱턴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가요. 지금 기자들에게 영어로 한 연설문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일을 좀 제대로 하시오. 여러분들은 예비군이나 특수여단 그런 장비에 의존하는데 그리고 아마 그 이미 투표가 끝났다.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라는 의미로 모든 패키지에 10%만 받았다면 이건 재미가 없지요. 이런 문구를 싣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먼저 전쟁의 빌미를 누가 줬죠? 우크라이나가 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그 랩 실험소들을 만들었었죠. 생물 화학 무기도 연구하는 그런 곳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던 미 국무부 부장관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고조되니까 말로 주의 경고를 주다가 푸틴이 먼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는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곤란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포탄을 언제쯤 달라고 요청했냐면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대략 한 1년 돼갑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 입장은 뭐였냐면 못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자, 파이널 엔드 유저로 우리 USA로 할 테니까 우리한테 포탄을 다오.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팔으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안 판다, 못 판다 그러고 거부를 했죠. 자, 그런데 지난 6월 19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양 왔을 때는 그것은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북에 폭풍군단 아이들 뭐 1000여 명이 지금 추가로 발견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죠? 좀 진드긋하게 태산줄령처럼 좀 무게 있게 행동하고 처신하면 어디 안 됩니까? 자, 지금 보면요. 뭐 유엔에 나가 있는 사람들 뭐 우리 본국의 외교부 훈령을 받아서 움직이겠고 뭐 우리 국가에 있는 뭐 국가안보실이라든가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곳들이 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된 진리, 검증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요. 아예 하지 못한 것,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갔다 그래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즉 미국에서 어떤 표현하죠? meat assault. 자, 고기를 갈아버려서 공격하는 거죠. 즉 북한 사병들 쟤네들이요. 러시아 전선에 가서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다. 원래 이 폭풍군단, 이 11군단은요.
원래가 과거 특수 8군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예하에는 경보병 여단과 그 다음에 저격 여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경보병 여단이든 저격 여단 이들은요, 우리 한국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AN2기를 타고 지상 3, 40m 저공비행을 해서 레이더망을 피합니다. 그리고 후방 지역에 와서 발전소 폭파, 뭐 열차 폭파, 뭐 전기 통신 회사 폭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요인 암살, 납치, 살해 이런 건데,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금 러시아 땅에 가서 적진 후방에 낙하산 타고 강화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 것 같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북한에서 간 이 용병들은요, 결국 저거밖에 안 돼요. 총알바지, 포탄바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확하게 확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안 되겠고, 지금 국정원 1차장이 뭐 나토를 간지 어딜 간지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요, 과거 샘물교회 교인들 잡혀서 김만복 씨가 그 선글라스맨 데리고 다니면서 쇼했던 게 생각이 나죠. 절대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하고 있는 산또라지 광고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산또라지입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는 당뇨, 고혈압,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제품은요, 우리 태백 산도라지 골드에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뭐 산삼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한 스푼 잡숴 보시고 또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이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들께는요, 특별하게 한정해서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이 아니고 3개를 사시면 3개를 추가로 드립니다. 전화번호가 010-7262-4455 기억하기 좋습니다. 7262-4455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요, 3+3에 아주 충분하고 넉넉한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또라지 골드가 되겠습니다. 해서 드셔보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저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요, 저희가 아시아투데이에서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자 신문인데요. 지금 27일 날, 일요일 날, 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200만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김대중 때부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성평등이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사회가 지금 전염되고 골마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감염이 되고 발전지향적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사회 풍조가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버스 완성장 일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약 200만 명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위한 초교파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운집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적 발언하는 가짜 목사들은 배제하고 진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단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 통과시키려는 악법 중의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성전환 수술한 사람,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도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남자가 차량 보험에 들 때 여성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악용해서 여자라고 주장하며 차량 보험을 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뒷자리에 보면 1은 남자, 2는 여자인데 주민등록법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가 되고 각종 범죄 발생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손자가 갑자기 손녀가 되고 손녀가 갑자기 손자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요즘 서울의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들이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신고한 목욕탕 주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목욕탕에서 여성들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해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여성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것을 넘어 피해자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역으로 역차별받고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리짜이밍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코패스임에 틀림이 없겠죠. 목욕탕, 헬스장,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등의 여자 탈의실에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성추행당하고 강간당하는 사건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남녀 탈의실이 있는 업종은 모두 줄줄이 폐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받게 되는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중에 여성도 있겠죠. 지능이 떨어지니까 자신을 강간해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내에서 당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안다면 더럽고 취해서 민주당 당원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이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목욕탕, 헬스클럽,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을 운영하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알면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 주범이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하고 당비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이런 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변태차별금지법 아니면 강간범 차별금지법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형수님한테 거시기를 찢어버린다고 쌍욕을 하고 유부남인데도 총각이라고 속여서 여배우하고 공짜로 자고 다녔죠. 자, 이런 변태, 사이코패스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재명 같은 인간들,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민주당 안에 질비하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도 아니고 변태정당입니다. 강간범을 옹호하고 강간범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드는 정당입니다. 어찌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임이 이미 만방에 알려진 것처럼 진보정당 이코르 바로 공산정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변태정당이요 사이코패스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 100에서 200만 명이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규모 연합예배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처자빠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급 받아먹고 폼 잡으라고 뽑아준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정치인이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과연 한심하고 두심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죠. 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이 헌법 36조 1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전환 수술한 자,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모두 차별하지 말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이름을 거창하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사기 기만인 것입니다. 자, 문재인 때는 헌법에서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주창한 사람 중심이란 말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조에 나온 용어이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남노당의 후손이고 현재 이재명은 남노당의 당수 박헌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지 궁리하는 그런 악당들의 무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나와 내 딸, 우리 엄마가 강간당해도 좋다, 강간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딸 그리고 우리 누나와 우리 여동생 엄마가 강간을 당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꼴이 되겠죠. 남노당 당수 박헌영은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으로 미 군정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되자 신전술을 발표하고 사회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40년 9월 전국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46년 9월에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6년 10월에는 대구에서 대구 10월 공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전국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나중에 민노총이 되었고 민노총은 매년 10월 대구 공산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 강령이나 선언문에 보면 북한 헌법에 나오는 구호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통일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정상적인 노조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노조로 위장된 대남 공작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쌀을 나눠준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와서 농성하다가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신랑이 하던 중 총이 발사되어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콜로라로 죽은 시신을 대구의 한 병원 영안실에서 훔쳐나와 길거리에 던져놓고 이 시신이 어제 경찰이 쏜 총으로 죽은 시신이다. 경찰을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거짓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경찰서 무기를 털고 폭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부상당했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찰 가족들을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일으킨 대구 10월 폭동의 전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시신을 길거리에 쌓아놓고 노제를 지내면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여성들을 총검으로 찔러서 유방을 두부처럼 도려낸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 광주 인근에 무기고 40여 곳을 약탈하였습니다. 무기들을 탈취하고 와서 좌익 사범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습격하였습니다. 방송국 등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고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킨 광주 사태의 모티브가 된 바로 그 원천이 1946년 10월 대구 공산폭동입니다. 따라서 대구 10월 폭동과 광주 사태는 패턴과 수법이 쌍동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이재명이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를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자 일본 정부가 핵 폐수를 방류한다고 하며 국내 수산업이 다 죽는다고 거짓 선전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했고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했다고 추모제를 한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버스로 당원들을 동원해 북한에서 내려보내준 지령문 있죠. 다름 아닌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 전복 운동을 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김대중 정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정권 지지 세력이 약하니까 김대중은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페미니즘을 퍼뜨렸어요.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걸어 여성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남성들을 짓밟고 사회를 혼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성 인권을 향상하자는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이 아닙니다. 여성을 홍위병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공산 독재의 전형적인 변형 거짓 선전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들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등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퍼뜨린 페미니즘은 여성을 홍위병으로 쓴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유사한 데칼코마니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도와주게 되면 도와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경찰,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콩밥을 안 먹이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는 꽃뱀조를 풀어서 순진한 남성들을 협박하고 갈취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선전선동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CCTV도 없었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평생을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해온 남편을 강아지와 개새끼와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문화가 퍼졌고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드라마, 영화 등이 급속하게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남자 집에 집과 차를 요구하고 결혼해서도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안 살림도 도와줘야 하고 주말에는 처갓집도 가야 하고 처갓집에 잘해야 한다는 이상한 문화만을 드라마, 영화 등으로 퍼뜨렸습니다. 남자를 완전히 집안의 몸종으로 만드는 이상한 풍토의 영화, 드라마를 퍼뜨리면서 그것을 여성 인권의 향상이다, 페미니즘이다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판사들은 적당히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자가 해온 집과 재산도 절반을 잘라 부인을 주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성이 무고를 한 것이 명백해도 남성을 무조건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상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성 평등을 외치며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무능하여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뽑으라는 몇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우라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전 텐트도 못 치는 여자 소대장이 군대에 질비하겠습니다. 범인 제압도 못하는 여경이 경찰에 널려 있습니다.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남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끔 채용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30% 이상 뽑으라고 전체주의 페미니즘에 입각한 법안을 만들다 보니 군대와 경찰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불신하는 풍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문화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몫일 텐데 이 멍청한 국민당 의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거기에 주제넘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도 남성들이 안 도와주고 여성들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도 남성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었다가 고소당한 남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겁이 나서 여자들을 무조건 패스하고 지나가는 이상한 문화가, 괴상한 문화가 남성들 사이에 정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정수기 물통을 갈고 있으면 예전에는 남성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성들이 전혀 돕지를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남녀 평등이니까 힘든 일, 야간 당직도 여직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에게 말조차 걸지 않고 있으며 직장에서 자전거 동아리를 할 경우 여성 동아리 회원이 못 따라오면 남자 직원들은 그냥 여직원을 버리고 가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무조건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아예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국제 결혼하는 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영주권도 나오고 한국에서 편하게 평생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주로 국제 결혼의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이 결혼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국 남성들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악한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치인들이 여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페미니즘을 퍼뜨렸지만 한국의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기피하고 외국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국 남성들이 자국 여성을 결혼 상대에서 아예 빼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외국 여성을 상대로 결혼 상대라 찾는 현실을 매우 잘못된 일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극이요 비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사악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홍위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추진한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탕에 들어갈 경우 여탕 주인이 이 남성을 고발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여탕 주인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는 아주 희한한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여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에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어떻게 할까요? 지나쳐 가겠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여성 강간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안입니다. 변태들을 양산하고 변태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안입니다.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여성들이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강간당해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만 하면 성추행, 성폭행,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피해자인 여성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강간당해도 좋다는 것인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이 뭡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자, 영어 명칭을 보면 분명히 woman, 여성이 없어요. 자, 영어 명칭대로 하면요. 성평등 가족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 평등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은 양성평등이 되는 것이고 또 성평등은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부기구이죠.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하고 자빠졌는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동성애를 조장 확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것이죠. 김대중이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당시 1980년 5월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미국 중앙정보부 CIA 문건이 최근 디클래시파이드 공개되었습니다. 자, 김대중이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치게 하고 동성애자들과 페미니스트를 홍위병으로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여성가족부인데 아직 전체에 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동성애자들을 홍위병으로 쓰기 위해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월 얼마 놀라지 마십시오. 600만 원씩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동성애를 마음대로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월 6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노총이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지원하는 행사들을 현재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훈육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동성애할 권리, 가출할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 집회 시위에 참여할 권리, 부모를 신고할 권리를 가리켰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이 전교조 교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여중생 여고생들이 섹스를 마음대로 마음껏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거나 낙태를 해서 몸과 마음을 버리게 된 어린 여학생들이 가출하게 되면 민노총이 뒤에서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문적인 집회꾼들, 홍위병 업무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법안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 정당들은 낙태죄를 없앴고 남자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페미니즘 풀어서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포섭을 했죠. 그리고 20대 30대 여성들이 남성들과 편안하게 섹스를 즐기고 애가 생기면 마음대로 지워버리는 법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낙태죄 또한 폐지했던 것입니다. 자, 낙태죄가 폐지되고 여성이 임신했는데 남성이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면 여성이 남성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게 되었고 여성이 모든 육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렇지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마음껏 놀고 도망가면 그만이고 피해자는 여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좌파 운동권 정치인들이 과거 자기들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동아리방에서 이놈 저놈 인연전연하고 한 곳에서 혼숙하면서 돌아가면서 공동 섹스했던 것을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악법을 여성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요즘은 풀빌라 빌려놓고 아주 사치스럽게 놀죠. 이런 호캉스 문화라는 것도 좌파에서 여성인권 향상으로 포장해서 퍼뜨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비싼 곳에서 놀면서 이런 돈들은 다 남성이 대주고 이게 도대체 사귀는 사이인지 아니면 성접대하는 사이인지 알 수도 없죠. 자, 이런 것을 페미니즘이다. 여성인권 향상으로 포장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다가 실컷 놀다가 순진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결혼해 적당히 살다 이혼해서 남자 재산 절반을 털어서 받아 나오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페미니즘 사이트와 맘카페에 가면 이런 글들이 많다고 하는데 남편분들은 아내들이 이런 아내들이 주로 들어가는 맘카페에 들어가도록 해보라 하세요. 그럼 거기서 인생 조져서 팔자가 망가진 그런 여자들의 한탄한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족들도 만만치 않게 이런 맘카페를 통해서 많은 해코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20대 30대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한 것을 퐁퐁남 혹은 설거지남이라고 조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 때 도대체 몇 명의 남자 잤는지도 모르는 한국 여자 결혼해서 사느니 그런 여자 결혼해서 설거지나 하고 하느니 차라리 이런 조롱의 말 듣기보다는 외국 여자는 결혼한다는 얘기가 맞겠죠. 자,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한국의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을 잠재적인 창녀로 바라본다면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 부정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창녀는 솔직하니까 창녀가 한국 여성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됐지만 도덕관념이 윤리관념이 썩어서 사라지게 되니까 화합을 해야 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못 믿고 헐뜯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통계조사에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국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우리가 결코 그냥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더 있는데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언론의 자유가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죠.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빨리 제대로 좀 이런 것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말대로 지금 좌파가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이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시간 14분을 방송했는데요. 끝으로 이 산도라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같이 제휴하고 있는 100% 국산 도라지입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인데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에도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여기 도라지 이 진액엔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 떠서 잡수시고 이 태백산 산도라지 골드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아시아TV 구독자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3+3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010-7262-4455번입니다. 기억하기도 좋네요. 010-7262-4455번입니다. 매번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해온 분량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항상 제한이 돼서 마음껏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곧 이어서 4시 반부터는 대한연대로 자리를 옮겨서 그쪽에서 오늘 또 즐거운 대담을 나눌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한연대로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해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아시아투데이 이슈 핵펀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트럼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돼서 어떤 일이 될지 일단 5일 저녁이 지나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오면 트럼프 당선 여부를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그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